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못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날씨는 점점 가을로 가고 있고, 시원해지고 있지만 좀 이슈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엄청 뜨거웠는데요.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30여 년이 지금 흘렀는데 경찰이 DNA 분석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또 다루는 이유는 이 용의자가 지난 1994년 청주에서 발생한 처제 강간 살인범으로 드러나서 이제 저희 도민들 또 시민들은 더욱더 또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워낙 또 유명한 사건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일단 잠깐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짝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8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연령이 특정되지 아니했고, 그리고 5년 동안 약 1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시신 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경악스러웠고요. 또 그때 당시에 흑백 화면으로 농촌 들녘, 배수구, 숲속 이런 데에서 나타났던 것인데, 그때 당시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크게 키우는 게 민주화 운동을 좀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큰 사건이 2003년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다가 대개봉되면서 다시 기억을 더듬게 됐고요.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94년 청주에서 일어난 강간 살인 사건,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춘재와 DNA가 같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도 그 영화에 나오는 휘파람 소리 있잖아요. 하늘한 그 기분이 아마 저희 세대들은 다 그 영화로 이 사건을 사실은 더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찝찝함으로 남아있는. 그렇죠. 그 마지막에도 결국은 못 잡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딱 이슈화돼 이게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TV를 돌릴 때마다 다 살인의 추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진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지금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정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아니 근데 30여 년 전에 그 증거물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일치시킨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예,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제 잘 모르니까 기사를 보니까 네네. 이게 우리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DNA 증폭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량의 DNA만 남아 있어도 예전에는 검사가 불가능했는데 그걸 증폭해서 이제 일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그간은 사실 우리가 IT 이러면서 굉장히 정보화되어 있다 이런 거를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인터넷 속도 빠른 거 말고 실감을 못 하는데 이미 국가에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신원, DNA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전부 다 체계화해서 파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출이 되면 가장 먼저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정말 극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하여튼 과학 수사가 이루어낸 쾌거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부족해서 우리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DNA 검사를 해서 영화에서는 미국으로 보냈고 신문에서 보니까 일본으로 보냈습니다만 하여튼 선진국으로 DNA 검사를 이렇게 보냈던 것이고요. 현재 물론 기사를 검색하니까 그때 당시에 범인의 혈액형은 B형으로 나와 있었는데 실제 이춘재는 O형이고 현재 이제 과학기술이 같이 O형으로 접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부족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했다네요. 살인 지역에 범인은 현장을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짓을 저지른다는 자수하지 않으면
벼락을 맞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팻말까지 붙여놨다고 하는 게 그때 과학의 실정이라고 하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달된 거죠. 근데 과학 분석 기술이 발전을 뭐 갑자기 어제 발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뭐죠? 지금까지 이걸 잡고 있었던 경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장기미제 사건 뭐 전담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팀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막 극적인 뭔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팀에서 이런 정말 성과를 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수사 오랫동안 미제로 남는 수사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많이 이제 올라온 거죠 국민들한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재수사하는 걸 보면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사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죠. 꽤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처벌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처벌을 못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경찰서장께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 공소시효가 다 지났는데 굳이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서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여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미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민의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사실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처벌도 못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국민들은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다 밝혀지고 나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죄라고 해서 이제 다른 죄들이 드러나지 않은 죄가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처벌이 가능하니까 에이 못하는 거야 이러고 덮는다는 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사실 이게 안전사회로 가는 지름길, 미제 사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잊혀진 사건은 있을 수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은 없다.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로 부상시킨 이유 아닙니까? 화성 연쇄 살인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실은 기록까지 다 폐기해야 될 만큼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거를 기억하고 끝까지 추궁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안전사회로 가는 초석이고 이거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를 다시 도출해내고 이 사건을 끌어안고 갔던 사실 형사분들께 감사를 드릴 수뿐이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요즘에 공소시효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공소시효가 우리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서 공소시효가 거의 전면적으로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진짜 이제 공소시효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소시효가 뭔지 살짝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이 공소시효 기간이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뭐 20년 이렇게까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공소시효에 대한 어떤 의의를 뭘로 배우냐면 한 두 가지 정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소시효라는 게 이 기간이 사실 짧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증거가 이렇게 산해해서 없어져서 더 이상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인도 다른 어떤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을 것이다. 뭐 약간 그 자체도 변화가 됐을 벌을 것이다. 받고 있는 어리다. 거니까. 뭐 이렇게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궁하긴 한데 약간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1번의 취지가 컸을 것 같아요. 증거가 산해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수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첩첩산중처럼 쌓아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만든 것 같은데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그죠?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어떤 그것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캐파, 어떤 국가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공소시효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영화 많이 보잖아요.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막 권력층에 의해서 은폐되는 것들이 10년, 20년 지나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잃었을 때 나오는 문제들. 이런 걸 생각하면 시효가 이제는 그 충북에 또 장기 미제 사건이 또 많잖아요. 그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위한 또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그러는데 그 충북의 장기 미제 사건도 많지 않나요? 제가 사실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네. 충북의 장기 미제 사건이 보니까 2001년도에 일어난 그 영동의 여고생 살인 사건, 네. 그리고 2005년 영동 노부부 살인 사건, 또 같은 해에 충북 교연동 모녀 살인 사건, 그리고 2009년 청주 가경동 50대 주부 살인 사건 등 이런 미제 사건이 충북에도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지금 경찰에서는 미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현재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뭐 드러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번 화성연재 살인 사건이 미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그래서 좀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동안에 그 범인을 잡지 못해서 그 가슴을 옥죄고 있던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까지의 시금석이 됐다. 그래서 화성연재 살인 사건이 지금 밖으로 드러난 거는 우리가 어떤 경찰의 영향력, 능력, 방향성을 새로 바꿔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런 미제 사건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잘 해결돼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제 과학수사 기법도 더 발달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하는 수사관들의 또 의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1번은 저는 돈일 것 같아요. 돈이 지원이 돼야 된다. 재정적 지원이 사실은 되어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수사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람이나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게 그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균형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 화성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모든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증거를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리고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은 모두 하지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는 균형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인기에 편승하지 말고 실효에 편승하지 말고 그걸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예산과 더불어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범죄도 끝까지 수사하고 끝까지 밝혀낸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장기 미제 사건 플러스 현재 밝혀지지 못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전담팀이 필요로 하다. 나치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아직도 나치 체포팀이 구성돼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그때 당시 나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90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에서 50년 이상 그 팀을 더 운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어떤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간다는 어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범죄자들에게 알리고 그 범죄자들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회. 그게 안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제 사건이 하나하나 해결되면 그리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의 어떤 한이나 그런 것들 조금씩 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턱없이 부족한
충북의 의대 정원입니다. 현재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의료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충북의 의대 정원이 좀 다른 데보다 확실히 적은가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북대 의대 정원이 39명인가요? 49명. 49명이죠. 워낙에 지금 우리 충북대 의대가 어떻게 생각하자면 그 충북대병원이 우리 충북의 그 거점 병원이고 이런 거에 비하면 현격할 정도로 인원이 적죠. 지금 전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거의 비슷한 우리 인구수의 그런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명을 넘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인원수가 뭐 만들어지고 한 32년째 거의 인원이 동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수만 들어도 적기는 굉장히 적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요. 네. 충북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에 40명, 그래서 89명이고요.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강원도는 267명, 그리고 전북은 235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하면 차이가 반도 많이 못 나네요.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 단체에서도 의전원의 수를 늘려야 된다. 최소한 100명 가까이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대 정원은 이제 충북의 TO인데 다 그럼 기사에서는 서울에서 지금 수업과 실습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TO만 차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 이번에 내려온다는 네.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네네. 사실상 서울에서 이제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이게 건대의대 캠퍼스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계속 논의 끝에 이번에 이제 내려오겠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건대 글로벌 캠퍼스의 의대가 85년도에 설립이 되고 2005년도에 이제 의전원으로다가 전환이 됐는데 2007년부터 교육을 핑계로 서울에서 수업을 한 거죠. 의전원으로다가 의대로 받았을 땐 균형 발전해서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보강한다고 받아놓고 실제 수업은 서울 가서 하다 보니까 충주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게 나타났고요. 사실 충주의 환자들은 큰 환자가 발생하면 건국대보다도 어디 쪽으로 갔느냐면 원주의 가톨릭대 병원으로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의전원이 내려와야 된다. 충주로. 그래서 뜨거운 감자로다가 나타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충주 와서 수업과 실습을 다 하겠다라고서 그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없어요. 없죠.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 굉장히 적은데 충주의 건대의대 그 건대병원이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에 몇 안 되는 정말 충주에서 몇 개 안 남은 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이제 일반 개인 병원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데 거기 시설도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과다하게 출혈이 있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는 집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로 넘어가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거죠. 충주 정도인데도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강원도와 전북에 비해서는 대단히 열악한 거죠. 대단히 열악하지만 최소한의 144명까지 올려야지만 그래도 충북의 의료의 기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궁금한 게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이게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지점을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기사가 나오거나 어떤 이슈가 될 때 정원을 늘면 충북의 의료 환경이 엄청 좋아진다라는 그 중간 다리가 없이 그냥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비약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예 관련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건데, 의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면서 거기에 부설병원처럼 대학병원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대 교수님들이죠. 근데 이 의대 교수님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인원수가 적으면 그 교수의 인원수도 당연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원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기자재라든가 이런 지원 자체도 적을 테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인원이 늘면 어떤 의대 병원 자체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의대 병원 자체의 규모가 커지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대학병원이 갖는 지방에서의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 이건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는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게 곧 이 꼴일까? 이건 저도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 꼴이 되게 하려면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사실 현재 우리 의사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지나서 군무관으로 다 가면 군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 아니고 지방 보건진료소를 가는데 사실 도심지 근처 이상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좀 낙후된 시골 지역까지 농어촌 지역까지 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 지방자치에서 기본의 수를 기본적으로 늘려놓지 않으면 그 지방에 있는 의전원 학생들이 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뿐이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뿐이 없어서 기본의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게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진 않지만 직결될 수 있도록 좀 제도 정비할 필요는 있다. 다만 그 전에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처한 현실에서 어쩌면 첫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전에 이 이슈에 대해서 저 찬성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슈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144명까지 뭐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인원이든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설득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의대 정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피해가 뭔지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진짜 충북의 의사 수가 인구 수 대비 부족한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것이 이꼴. 의사가 느는가? 이거는 사실 일꼴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자료를 2017년 국민의료보건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국가 포털에 있는 건데요. 충북 지역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58.5명. 입원 환자 수는 연평균 증가율 7.3%. 그래서 전국 1위고요. 의사 수는 2,417명으로 전국 14위. 의료기관 수는 1,751개소로 전국 13위. 사실 최하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수치로 드러난 의료 서비스 부분에선 전국 최하위 수준에도 넘나든다. 그러니까 전국 최하위 수준이니까 사망률이나 입원 환자 수가 전국 1위일 수뿐이 없는 거죠. 거기 현재 상황이 수치로 드러난 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다. 수치로 드러난 부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의료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의 문제는 그 이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전원의 학생 수를 늘리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뒤에 부분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에 인식한 이야기인 거죠. 의료 인원.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아닌 말 그대로 전문 의료 인원들이 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의료 인원들이 늘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과연 의대생을 확대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데이터와 어떤 보강 자료들이 나와야. 네.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죠. 뭐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 그 인원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부분 아닌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원수가 늘지 않으면 뒤에 연결시키는 구조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연결시키는 구조 자체. 학생이 늘어나면
교수가 늘어날 수뿐이었고 교수가 늘어나면 충북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지원이 늘어날 수뿐이었고 그럼 국가 지원이 늘어난 거로 충북의 의료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범위가 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무엇이 답이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수치상으로 드러난 충북의 이렇게 열악한 현실을 의전원 학생 수를 늘려서 보강을 해보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일 이슈 턱없이 부족한 충북의 의대 정원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